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이사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도 이렇게 뜨거운데 휴가를 안 가신 건가요? 못 가신 건가요? 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방송국이 피서지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시원하죠? 예, 여기 피서온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피서온 마음으로. 예. 근데 경제 상황이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이어갈 텐데요. 네. 자,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IMF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 1.4%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경제 위기 때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잠재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없이 이제 완전 고용을 이루는 이제 성장률이거든요. 이게 한 2% 중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1.4%면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실력을 지금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네.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1.4%로 전망되네요. 이게 이게 우리하고 같은 지금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면 좀 암담하네요. 약간 지금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IMF가 경제 성장률을 추가로 낮춰서 전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두 축이 내수와 수출입니다. 네. 이 모두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 약화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내수를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계 부채가 높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도 침체하고 있고 네. 또 고금리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이제 커질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이죠. 네. 다음으로 수출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나라 수출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변수는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입니다. 네. 이 두 요인 모두 약세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죠. 네. 총 수출의 18%를 차지합니다. 네. 이 반도체 시장이 연말까지는 초과 공급과 가격 조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중국은 우리 수출 1위 국가입니다. 한때 수출 비중이 25%까지 차지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해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가 예상보다 지금 굉장히 더디게 회복이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도 증가하기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근데 경제가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는 수년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나 우리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수를 먼저 보면은요. 네. 지금의 이제 고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만이 이제 소비 회복의 모멘텀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그 시점이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하는 네.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출을 보면은 결국에는 수출은 반도체 경기, 중국의 내수 회복이 언제쯤 이제 가시화될 것이냐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은 지금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문제죠. 현재 내부적으로 부동산 부실과 같은 불확실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복 시기와 속도를 조금 전망하기 조금 어려운 지금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전 재정을 이유로 재정을 좀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도 내년 예산 편성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긴축적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제 통상적으로요. 경기가 하강할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부족한 민간 수요를 보충해 주는 것이 재정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와 반대로 운영되고 있어 보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서 재정을 긴축해버리면은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고 그럼으로써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정 수지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둔화돼서 금년 6월까지 세수가 전년 대비 37조 원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재정 지출을 좀 늘려서 경기를 살려내야만 세수가 늘고 그래서 재정 수지도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경기 상황과 사이클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네.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이렇게 재정 당국이 긴축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도 삭감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을 전면 삭감하겠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잘 아시겠지만 지역 상품권은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또 돈이 외부로 빠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돌게 하는데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 발행이 줄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서민경제 또 광주와 같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방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저는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면은 서민경제 충격이 덜한 분야에서 보다 강도 있게 추진을 하고 지역 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지역 상품권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반드시 저는 복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지역 출신 예결위원님들의 관심과 분발을 저는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역민들도 많이 바라고 계실 겁니다. 예. 자, 지난 25일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포인트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이제 올렸지만 다행히도 주식, 채권 등 국내 금융 시장의 반응은 좀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인상폭이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범위 내이기 때문이고 아마 이번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의 기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졌지만 이게 오늘날 뭐 시작된 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역전 현상이 이제 발생했는데 다행히 자금 이탈이나 외환 시장의 어떤 큰 변동 요인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금 이탈을 우려해서 뭐 기준 금리는 지금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국내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금리 인상은 지금 쉽지 않는 좀 상황이죠. 우리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지금 놓여 있고 우리의 가계 부채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올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을 통화당국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군요.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자, 더욱더 낮아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속에서 어떤 재정 운영 기조로 나가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